지명에 대한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광교토대왕 비문을 전체를 분석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제가 한 1시간 정도 제가 얘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1시간 내 분량으로 할 거고, 예전에 다른 학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갖고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워낙 아시죠? 제 채널 폭파 많이 당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 내용들이 자꾸 사라지고 하길래 제가 다시 한번 재탕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고, 나중에 또 요건 제가 또 올려갖고 제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토대왕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느 쪽으로 하던 강단삭이 됐던 민족사관이 됐던 우리나라에서는 한민족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해석을 하는데, 제가 중앙아시아에서 연구를 하다 느낀 건데 그런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유목민족 국가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려나 조선시대 때는 뭐 단일민족화 됐겠지만은 아마 우리가 삼국시대 때까지만 해도 한민족은 다른 중앙아시아 민족처럼 막 섞여 살았을 겁니다. 원래 유목민족 국가가 원래 그래요. 근데 우리도 유목민의 후예라고 하면서 단일민족 얘기하면 논리가 안 맞아요. 더구나 영토가 넓었다는데, 영토가 넓은데 단일민족 국가를 있는다? 그거 자체가 논리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광교토대왕 비문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다 보니까 이거는 저기 몽골어인데, 요거는 투르크어인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단어들이 왜 우리나라 지명이나 인명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쪽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역사를 얘기할 때는, 그래서 제가 사관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역사의 사관이라는 거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에 그게 굉장히 역사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사관은 오늘날 교과서에 쓰는 강단사학자의 사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족사학도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일단 왕조사관을 기반으로 한 유목민족 사관이라고 대충 할게요. 그 정도 정의로. 왜 그러냐면은 옛날 때는 왕조 국가를 중심으로 뭉쳤지 어떤 민족을 중심으로 뭉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왕을 국가의 상징으로 내세워서 밑에 추종하는 세력이 생길 때는 당연히 외국인들도 섞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걸 외국인이라는 의식이 없었어요. 왜?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중앙아시아나 러시아 가면요, 막 섞여 살아요. 근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사는 예를 들어 카자흐이나 우즈벡인이 거기에 살면서, 물론 내부적으로는 그러냐, 나는 카자흐인, 나는 우즈벡인, 이런 구별을 하지만 대외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사람들은 러시아 연방이라는 개념으로 뭉쳐버려요. 이게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아직 좀 감이 안 올 겁니다. 왜? 우리가 조선시대나 이런 농경국가에 살면서 단일민족화 돼버렸기 때문에, 아니 왜 외국인이 우리랑 같이 공동체의 의식을 갖는다 생각하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외국 나가보면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또 미국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백인, 흑인, 황인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심지어 이란계 미국인들도 존재하는데, 만약에 미국이랑 이란이 싸우면 그 이란계 미국인들 누구 지지해요? 물론 1세대야 이란을 지지하겠지만 2세, 3세 가면은 미국을 지지하거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오늘날도 일어나는데 과거에 안 그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의 역사를 바라보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이 광교토대왕 비문을 보면 된다고 봅니다. 자, 광교토대왕 비문.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써있죠. 옛날서부터 뭐 추모대왕이 뭐 나라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기록인데, 제가 보는 핵심 포인트는 이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대에 우리가 어떤 언어를 썼는지는 몰라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인명과 지명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하고 땅의 이름, 강의 이름, 이런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구려 건국자 추모, 주몽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면 요즘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고씨들도 좋고 고주몽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김주몽, 박주몽 아마 거의 없을걸요? 안 씁니다. 그러면 그 이름 왜 안 쓸까요?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이름이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닐까? 자, 근데 이 주몽이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 표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모라고도 있고 주몽, 중모, 토모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름들로 쫙 표기가 있는 걸로 봐서 이거 음차문자예요. 음차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 발음을 한자로 표기한 거예요. 옛날 지명일수록 음차 문자가 많습니다. 예, 오늘날 뭐 경주 이런 것들은 그냥 의미를 갖고 한 거죠. 물론 서울은 음차 문자예요. 서울은 순수 한국말이니까. 근데 주몽을 추모라고도 발음하는 게 독특한 거예요. 이거 음차 문자건 저도 알겠으니까. 그런데 왜 그냥 단순히 음차 문자로만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 힌트가 어디냐면 동명에 있습니다. 네, 동명. 물론 이 동명이라는 건 투만에서 왔을 겁니다. 고대 투르크 혹은 몽골 유목민족들에게 투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오늘날 토문강, 두만강이라는 지명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이 투만이라는 게 투만이 뭐냐면요. 그게 천호장이라는 소리예요. 1000개의 가구를 다스리는 부족장이 투만입니다. 뭐 투맨이라고도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발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동명상황이란 이 주몽이라는 인물은 천호장, 어느 정도 세력을 가졌던 부족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초창기에. 그런데 여기서 동명아인이라니 유목민족의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이름도 유목민족의 이름에서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거를 유추하게 된 거예요. 왜? 동명이란 자체가 벌써 천호장이라는 소리니까.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 몽골에 가면은 몽골 남자의 이름 중에 철먼이 있습니다. 물론 여자들도 쓰긴 써요. 철먼. 철먼이 뭐냐? 금성이에요. 여기도 투만이라고 해서 이제 동명이라고 썼지만 이거 자체가 동명이라는 건 동쪽의 밝은 별 할 때도 쓰거든요. 왜냐하면 청동기 시대 때 왕이 동만 많이 썼죠. 그거 천자라서 그럴 겁니다. 천자. 천자는 천문학적으로 금성입니다. 태양과 달이 식을 해서 겹치면은 이거를 서로 잠자리를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달이 떠나면은 태양 주변으로 금성이 도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금성이 태양이 잉태해서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태양의 아들이 금성입니다. 천자예요. 자,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주몽이라는 단어와 추모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몽골에서 사람 이름인 철먼은 의미는 금성입니다. 그리고 애칭으로 초모예요. 초모. 철먼과 첨어를 같이 씁니다. 지금도. 철먼과 첨어를. 따라서 고주몽의 주몽이라는 이름은 몽골어 단어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몽골 사람들 이름이에요. 주몽, 철먼, 추모, 첨어. 의미는 금성. 이렇게 가죠. 그리고 고구려가 처음에 살 때 졸본부여였죠. 졸본이란 말이 뭡니까? 투르크어로 금성입니다. 우리 한국어에서 유라시아 유목민족의 언어가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왜? 한자를 음독화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일본처럼 음독과 훈독을 병행했다면 이게 남았을 텐데 우리가 음독화하면서 모든 반응이 예를 들어 대전도 한바치라 불렀다는데 지금 한바치라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라져버린 거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다? 이 고주몽은 몽골계 사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제야사학자들도 얘기하죠. 바이카로스에서 넘어왔다고? 바이카로스에 누구 삽니까? 몽골족이 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몽골 이름 철먼, 첨어. 실질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몽골 이름입니다. 자, 여기 써놨네. 여기 써놨네요. 졸본부여. 졸본. 자, 그래서 한국말의 주몽은 금성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주몽, 첨어라 쓰였고 현대 몽골에서는 철먼, 첨어, 그리고 이게 키르키즈에서는 졸본,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는 숄판, 그리고 이게 이제 유태인도 좀 나옵니다. 히브리에서는 이게 솔로몬입니다. 그 다음 뭐 살만 등등 여러 단어가 나와요. 이거 다 금성과 관련이 있고 자기가 천자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쓰기 위해서 국가 이름이나 왕의 이름이나 도시 이름에도 썼습니다. 경주의 다른 이름이 뭐지요? 금성. 그쵸? 졸본. 딱 나오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부여라는 명칭도 나오죠? 부여에서 갈라져 나왔다니까. 자, 그럼 부여라는 명칭은 어디서 이름이 왔을까? 부여도 한자 표기가 다양합니다. 여기 보면 부여, 불여, 부루 등등 여러 가지 표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다? 음차 문자구나, 이것도.
이게 음차 문자라면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라는 거를 역추산에서 이제 봐야겠죠. 그런데 역추에서 제가 볼 때 이거를 뭐라고 보냐면 늑대라고 봅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 늑대면 재수없어, 이게 뭐야, 이 똥개, 막 이렇게 생각할 텐데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 관점에서 봐야 돼요. 우리 그때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늑대는 나쁜 동물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까마귀 신성한 존재였는데 지금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까마귀 재수없는 동물 돼버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변했지만은 원래 신성한 동물이었어요. 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늑대가 뭐냐? 고대 파미르에 살던 유목민족이 몽골의 아르한가이 언덕으로 이동하면서 거기서 오늘날의 고대 투르크 민족이 탄생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게 아시나 전설입니다. 근데 그 아시나 전설에 의하면 그 오늘날의 투르크 민족의 기원은 바로 티베트나 천산 쪽에서 적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피난온 사람들이 투르판 지역에서 다시 자손을 번창하고 나라를 건설했는데 그때 태어난 10명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아세나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세나가 늑대의 자손이다. 그래서 지금도 중앙아시아에 가면 맨날 늑대 깃발 들고 다닙니다. 우리는 늑대의 자손이다 그러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늑대가 바로 고대 투르크어로 베르예요. 베르. 네. 오늘날 현대 카자흐에서는 카스크르라고 합니다. 근데 카스크르 말고 고대 베르. 그리고 옛날 때 진짜 보면 흉노족이 됐던 돌골족들 어디 쳐들어갈 때 늑대 깃발 들고 다녔어요. 네. 늑대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늑대를 자랑스럽게 여겼을까? 한 가지 힌트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몽골에 한국 그 무당들하고 그 같이 구술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 한국하고 몽골 샤머니즘 비교에 대해서 그거 할 때도 했지만 그때 그 같이 가셨던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박사님 혹시 아세나라는 이름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아세나가 뭔데요? 그랬더니 그냥 무당들이 그 기도할 때 부르는데 신령님의 이름인데 신의 이름인데 그냥 옛날부터 부르니까 그냥 그렇게 부른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 혹시 늑대 이름 아닐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원래 그 고대 유목 투르크 민족의 시조신의 이름이 아세나다. 시조신. 근데 늑대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갖고 온 게 아닐까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선덕여왕이 죽었을 때 경주 뒤에 낭산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낭산 있잖아요. 그 낭산이 뭡니까? 늑대산입니다. 그럼 왜 늑대산이라는 지명이 경주에 있을까요? 그거는 늑대, 자 우리가 배산임수 그래서 이렇게 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대 신라 설화벌을 늑대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란 말이야. 늑대산이. 그 왜? 엄마 늑대가 감싸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자천용 우백호 이런 개념이 스키타이 고대인들도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고대 삼국시대 때만 해도 신라 선덕여왕 때까지만 봐도 기록상으로 늑대가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했지 이걸 사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 선덕여왕이 죽어서 묻힌 곳이 낭산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부여에서도 명칭이 이렇게 부여라는 이름이 늑대가 나오는 게 갑자기 여러분들 생뚱맞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목민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다예요. 네, 그래서 이런 좀 긴 부여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여족 왜 제가 관련이 있다고 보느냐? 이 부여족은 오늘날 몽골이랑 러시아 바이카로스에 사는 그 부리야트족이 있습니다. 부리야트족도 몽골계 계통의 민족인데 이 부리야트족이 부여족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느냐? 이 트가 붙는 거는요, 한국말의 들입니다. 사람들, 동물들, 복수형이죠, 들. 그게 트예요. 그래서 민족명칭 보면 징기스칸 때문에도 케레이트, 부리야트, 메르키트, 트가 붙죠? 이거 전부 다 복수형. 영어도 보면은 민족명칭을 할 때 복수형을 하면은 민족명칭이 됩니다. 이쪽 몽골어나 투르코도 마찬가지예요. 복수형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케레이. 옛날 때는 케레이를 케레이까지가 민족명칭이에요. 이거 한국말의 결례입니다. 근데 케레이트라고 붙이면 케레이들 이렇게 되면 케레이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자흐에서는 트가 아니라 다르입니다. 우리나라는 들, 카자흐는 다르. 뭔가 발음 비슷하죠? 그래서 케레일레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게 뭐다? 케레이들. 그래서 케레이족. 그래서 케레이들. 그래서 케레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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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서 케레이, 족이라는 말이 됐냐. 그래서 복수명칭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어가는 뭐다? 여기 불이야까지 갑니다. 불위, 불휘, 부여 다 이 불이랑 발음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몽골에 있을 때도 부리아트족 몽골 사람들이 맨날 한국 사람 보면 그래요. 너희들 부리아트의 코리족에서 갈라져 나간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여기 나오는 코리족. 고려가 아닐까 싶어요. 그게 부여가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있었다 그러죠? 부리아트도 4개 부족이에요. 볼가드, 코리, 예하리드, 훈고돌. 네. 이 볼가드는 나중에 불가리아가 됩니다.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쭉 연결돼 있어요. 따라서 부여의 마가, 우가, 구가, 저가처럼 4개 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부리아트에서 그대로 오늘날까지 존재한다. 이거로 봤을 때 이 부리아트와 부여는 같은 게 아닌가라고 봐요. 그리고 원래 부여족들이 살았던 위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주가 아니라 좀 더 서쪽인 북서쪽인 바이칼 근해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몽골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쪽 사람들이. 네. 자, 요것도 이제 그때 제가 갔을 때 증언을 한, 요건 제가 몽골 대학교에서 지도 교수, 바야삭 교수인데, 요때도 여기 요 분인데 얼굴이 좀 찌그러져 있는데 이분이 부리아트 교수예요. 부리아트 족입니다. 근데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 솔롱고순? 이게 너 한국 사람이지? 너 원래 부리아트 코리족에서 갈라나간 사람들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야,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살아. 이러는 거예요. 네. 이거 제가 바이카로스 갔을 때도 바이카로스에 있던 부리아트 사람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인터뷰를 땄어요. 이거 그냥 제가 사진만 급하게 찍어서 좀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잘 나온 사진이 있긴 있습니다. 네,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늑대를 왜 신성시하기냐 여기도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시나 전설입니다. 네, 늑대로부터 태어났다. 이게 근데 로마 신화랑 똑같죠. 로마의 로물루스, 레물루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라는 도시국가를 건설했던 사람들이 이탈리아인이 아니에요. 에트루스칸이라는 중앙아시아로부터 넘어온 유목민족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에트루스칸, 로마 문화는 닮아 있어요. 그래서 율리우스 시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시죠? 카이저. 그 이름 어디서 온 거예요? 중앙아시아인의 이름이에요. 네. 시저는 그 중앙아시아 투르크인들의 이름입니다. 카이사르라 부르죠? 카이사르란 이름이 뭐로 불립니까? 그게 저기 중앙아시아에서 게세르라고 불립니다. 게세르, 게제르, 카이저, 카이사르, 카사르 등등등등으로 불립니다. 이게 우리나라 신라에 들어와서 거서간이 됩니다. 게세르한이 한국에서 거서간이 돼요. 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와 있고 여기도 보면 늑대랑 같이 있는 그림들, 그리고 늑대 전사.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중앙아시아나 이런 사람들 보면 늑대 전사 얘기할 때 항상 달과 늑대가 같이 나옵니다. 태양과 늑대가 나오는 그림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늘 달과 늑대가 같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얘기했죠. 태양과 달은 하늘의 아버지와 하늘의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고대인들은. 이 둘이 식을 한다는 건 뭐예요? 아빠랑 엄마가 잠자리를 갖는 거라니까. 그러면 애를 임신할 거 아니에요. 누가 임신할까요? 오늘날은 태양신이 남성화가 돼서 태양을 남성성으로 보고 있는데 원래 태양은 여성성입니다. 고대에는. 달이 남자고 태양이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식을 하고 달이 떠나면, 그러니까 남자가 떠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 태양이 임신을 했으니까 뭐가 돼요? 태양 주변으로 금성이 보이잖아. 그래서 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태양이고 엄마가 잉태에서 난 게 금성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천자. 그래서 몽골에서 결혼할 때도 결혼을 할 때 저도 우리에게 반지를 꼈지만 남자가 은반지, 여자가 금반지입니다. 왜? 금은 태양을 상징하고 은은 달을 상징해요. 따라서 남자는 금을 가지면 안 돼. 은이지. 근데 그러면 이러한 전통이 지금 몽골에서 유지가 되거든요. 지금도 결혼하면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달랐을까? 똑같죠. 경주 황남대청에서 그 부부 무덤으로 발견됐죠? 이 황남대청 2개 있는 거. 하나는 남편, 하나는 부인이었어요. 거기서 금관과 은관이 발견됐습니다. 금관 누구 거였어요? 여자 거잖아. 남자 거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관이 남자 거였습니다.
유목민족 전통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늑대 전사라고 나오는 이유가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늑대는 남성성을 상징합니다. 강력한 남자, 그럼 뭐 태양. 근데 그거는 옛날 때는 아니었어요. 옛날 때는 달이었어요. 그리고 달 자체가 이렇게 꼬부라진 게 이 칼 모양으로 닮았고, 강력한 전사가 늑대 전사에서 밤, 이걸 상징해서 이게 나중에 서양에 들어가서 보름달이 뜨면 늑대가 변하는 늑대 소년 이야기 있죠? 그게 여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스키타이족들이 무진장 싸움을 잘했거든요. 그리고 이 달에 맞춰서 우리가 음력 달력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음력에 맞춰서 움직이고 보름달 뜨면 모닥불 펴놓고 막 이런 늑대 가지고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전쟁하기 전에 아메리카 인디안처럼 재래의식을 하고 하니까 서양인들이 봤을 때는 얘네들이 보름달만 뜨면 늑대로 변한다고 한 거예요. 왜? 무지막지하게 싸움을 잘하고 막 그러니까 공포심에. 그래서 늑대 그 전설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늑대 인간은 없어요. 네,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이런 전설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탱글이라는 소리죠. 네, 늑대 항상 같이 나와요. 남성성을 가져요. 달과 늑대는 남성성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늑대 머리를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왜? 우리는 아시나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부여의 이름은 늑대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재수없게 부여가 늑대 이름이에요? 막 이러는데 늑대라고 하면 좋은 거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대 유목민의 전통과 문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식 농경 문화에 적응이 됐기 때문에, 원래 중국인들이 유목민족 싫어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영향을 봐서 우리가 이제 늑대하면 재수없어 그런 거지, 원래 우리가 유목민일 때는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랑스러워했던 거라고. 지금도 자랑스러워하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보는 거는 그 고구려가 이제 건국할 때 연호가 다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고토수복의 의미를 쓰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좀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왜냐? 연호입니다. 연호라는 건 뭐예요? 시간과 관련이 있잖아. 그렇다면은 이거는 다 시간과 관련이 있는 개념일까? 이게 여태까지 고대의 그 왕정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는 일본이에요. 현재. 근데 일본을 보면 어떻습니까? 쇼와, 해세, 뭐 요즘은 레오아라 부르죠? 이거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시간입니다. 국가 연호를 만들 땐 시간의 개념으로 써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고구려 연호인 다물도 분명히 시간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연호기 때문에 그래요. 연호니까.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두망루를 뭐 세웠다 뭐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라고 제가 추측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제가 추정한 결과는 뭐다? 투무르입니다. 철이에요. 에? 그럼 왜 국가 연호와 철이 왜 나올까 하잖아요. 우리가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집니다. 1년 365일. 근데 이게 다시 또 태양이 황도 12궁을 2160년 주기로 한 칸씩 움직이면서 약 25,960년이 되면 한 바퀴를 돌아요. 이거를 대주기라 그래요. 360을 도는 건 소주기, 이건 대주기. 근데 이 대주기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게 금의 시대, 은의 시대, 동의 시대, 철의 시대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철기 시대 이전에 무슨 시대였죠?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 동의 시대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 무슨 시대를 거는다? 철의 시대. 지금 우리는 철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 한 2000년 더 살면 철기 시대를 살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황금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그 사이비 종교 자체 보면 골든 에이지, 막 골든 다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서양에서도 이것과 관련했습니다. 철의 시대가 끝내고 황금의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금운동철, 금운동철. 따라서 고구려가 건국됐던 시기가 철의 시대의 초입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다물, 즉 티무르라는 연호를 쓴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네. 왜냐? 연호는 시간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면 청동기 시에 이게 은의 시대가 있었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순서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고대에 금의 인간이 있었고, 은의 인간이 있었고, 동의 인간이 있었고, 철의 인간이 있었다. 지금 우리는 철의 인간이다라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다 시간의 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연호기 때문에 저는 다물은 시간과 관련이 있어서 뭐
되찾는다, 다 따먹는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닐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그거 현대한국어잖아요. 현대한국어이기 때문에 그걸로 여기에 붙이기 어렵고, 연어는 시간과 관련이 있으니까 철의 시대인 팀으로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비문에 보면 이제 고구려 비문에 비류 계곡에 홀본을 세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비류란 이름은 또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늑대입니다. 여기 써놨죠? 네. 그랬고, 홀본은 뭘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졸본입니다. 졸본. 고구려가 졸본부였죠? 처음에는. 그러면 홀본은 졸본이에요. 그러면 홀본과 졸본이 왜 같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같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찾게 된 게 일종의 제가 한국판 로제타석이라 할 수 있는 조선이라는 국가 명칭이었어요. 조선. 예, 조선이라는 국가 명칭은 우리는 조선이라 발음합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발음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은 조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현지의 한자를 기준으로 봐도 우리는 조선, 일본은 조센, 그 다음에 중국은 차오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벌써 발음이 뭔가 비스무리하지만 약간씩 다르죠. 근데 저 당시의 한자를 각자 민족마다 다르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자는 중국인이 만든 게 아니라 동이족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한자를 만들어 쓰면서 민족별로 다른 발음으로 썼어요. 베트남도 한자 쓰지만 베트남은 베트남식 한자 발음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달라요. 이때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한자 발음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읒, 이응, 리을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제가 뒤에서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본은 졸본이라는 것만 일단 얘기할게요. 뒤에 제가 표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유리왕, 즉 유리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유리왕이란 이름도 뭐 여자들은 이 유리란 이름을 쓰긴 쓰죠. 하지만 남자들이 쓰기는 좀 애매한 이름이죠. 이 이름은 뭐에서 왔을 거예요? 누르입니다. 누르. 네. 일본 표기를 보면 유리왕을 누리왕이라고 그래요. 유리라 안 하고 누리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읒, 리을, 이응이 왔다 갔다 하는 발음 규칙 때문에 유리왕이 누리라도 불리는데, 이 누르라고 하면 많아요. 누르하치서부터 누르잔, 누를란 뭐 이런 식으로 중앙아시아에 누르란 이름을 쓴 사람은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면 매치가 돼요. 아, 유리왕 이름이라는 게 누르와 관계가 있는 거구나. 누르가 뭐냐 한국말에 온 누리 할 때 누리입니다. 빛이에요. 이게 햇살이 퍼져나가는 거. 빛의 왕이라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중앙아시아어랑 관련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 대주류 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고구려 1대 주몽왕의 이름은 몽골 이름이 보인다고 했죠. 철먼. 2대 유리왕의 이름은 고대 투르크어 계통의 이름 누르하치, 뭐 누를란, 누르잔 등 누르 같은 이름이 보인다고 했죠. 그럼 3대 고구려 왕의 이름은 어떨까요? 대무신 왕. 대주류 왕이라고 하는데 대무신. 이거 태무진 아닙니까? 태무진. 옛날 징기스칸의 어릴 적 이름. 네. 아버지가 잡은 적장의 이름이 태무진이라서 애 태어났을 때 이름을 적장의 이름을 갖다 붙였잖아요. 이런 이야기 있죠? 대무신 왕의 이름은 태무진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이거 몽골 이름이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고구려 왕들의 이름에서 몽골 이름들이 자꾸 나타나지? 여기에 제가 의문을 품은 거예요. 왜 그럴까? 특이하네. 자, 그리고 121년에 이거 삼국사기죠. 고구려가 후한과 충돌할 때 부여왕자 위구태가 현도성을 침공한 고구려의 군사를 공격하여 현도성을 구원한다. 고구려 왕의 이름이 위구태네? 어디 있어요? 여기 위구태. 한자 표기인데 이거 분명히 음차문자겠죠? 그건 이 위구태의 원래 이름이 뭘까요? 원래 발음.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오고타이. 징기스칸이 건설했던 4한국 중에 하나가 오고타이 한국 있죠? 오고타이가 위구태죠. 한자 표기로 하면은. 자, 오고타이를 그러면 12세기 한자로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우카우타이. 네. 이렇게 써놓고서 오고타이라고 발음했어요. 네. 이건 뭐예요? 웨이초타이. 위구태. 오고타이라면 알 수 있죠. 그렇죠? 부여왕의 이름에서 왜 몽골 이름이 나타나? 그렇죠? 부여에서 고구려가 갈라져 나갔다고 했죠. 둘은 혈족 기관입니다. 몽골의 부리아트족과 몽골족은 형제지간입니다.
어때요? 원래 부리아트가 먼저고 그다음 몽골족이 나중에 나와요. 근데 어때요? 순서도 똑같아. 근데 언어는 어떻게 나간다? 몽골어 발음 계통으로 나가고 있다. 고구려의 대무신왕, 유리왕, 그다음 주몽왕 어때요? 이거 몽골 이름들이네. 그리고 제야사학적 관점에서 봤을 땐 발원지는 바이카로스라 그랬어요. 거기 지금도 몽골인들 삽니다.